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리치료의 중기 시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저항에 이어서 오늘은 전이와 역전이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전이, 역전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둘 다 전이입니다. 근데 왜 하나는 전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역전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전이의 개념이 반대라는 뜻이 아니라 전이의 방향,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반대라서 전이 혹은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전이는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하는 경우를 전이라고 말하고요. 역전이는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하는 경우를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개념적으로는 전이라는 개념 안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은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트랜스퍼런스, 바뀌었다라는 거죠. 트랜스퍼라는 게 이전됐다라는 것인데, 뭐가 옮겨갔느냐? 특정인에 대한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전이의 전이를 살펴보면은, 내담자가 과거 정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들 중에 독특하고 진한 감정을 현재의 치료자에게 느끼는 것을 전이의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등장인물이 세 인물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누구죠? 내담자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네, 과거 인물. 과거 중요한 인물. 세 번째는요? 치료자죠. 치료자. 그러면은 원래 감정은 내담자가 과거 중요한 인물에게 가졌던 감정인데 이것이 지금 순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순간에는 이 치료자로 감정이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전이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원래로 말하면 이것은 치료자에게 해당되는 감정이 아니고 과거 중요한 인물에게 해당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감정이 치료자에게로 옮겨갔다. 그래서 전이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렇게 치료 환경 안에서 붙일 때 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은 어떤 감정이든지 옮겨가는 것을 다 가리켜서 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대를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현재 인물에게 투영하고 그 사람을 그 과거의 인물인 양 취급하는 것, 그것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네, 전이는 모든 감정이 옮겨가는 것을 다 의미 있게 다루지는 못하겠죠. 한두 가지가 전이겠습니까? 실은 어떤 학자의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실제 대상을 실제로 경험하는 예는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든 그것이 많든 간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과거의 인물을 투영하거나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는 예는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감정은 전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치료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들을 다루게 되겠죠. 네, 두 번째 내용 보시듯이 아주 어린 시절 마음 깊은 곳에 이상화된 부모상이 전이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부모를 최고로 생각하죠. 100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좌절을 줌을 통하여서 어떤 부모든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 좌절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부모가 부족해서 좌절을 시키기도 하지만은 당연스럽게 아이에게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이는 그 부모의 좌절 경험을 통하여서 현실과는 다른 충족받지 못한 이상화된 부모상, 즉 마음속에서 처음에 갖고 있었던 100점짜리 엄마 아빠에 대한 개념을
현실의 인물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그런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 100점짜리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100점의 엄마 아빠를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의 엄마 아빠로 받아들이면서 100점의 엄마 아빠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엄마를 여전히 간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 이상화된 부모상 100점짜리 엄마 아빠를 한 인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인물이 되어줄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항상 학수고대하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과연 그때 부모도 이루어주지 못한 100점짜리 그 이상화된 대상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자꾸 맞춰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장 과정 중에 그리고 심지어 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상대방을 100점짜리 부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대인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전이의 한 그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전이가 물론 이것은 아닙니다. 전이는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치료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충족받지 못한 실패한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 치료자가 그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이상적인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지 이것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역동,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는 핵심 감정과 그것을 포장하는 방어기제적인 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정신역동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잃어버린 부모, 즉 이 좌절로 인해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상화된 부모, 그 부모를 찾아 헤매는 반복 행위가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죠. 이 도해의 순서는 우리가 마음을 더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이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관찰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하나의 표면적인 현상이죠. 근데 그 전이관계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하는지 이 사람의 정신역동적인 맥락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신역동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 내면적인 갈등의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근데 이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갈등의 근원이 되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갈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이관계를 다루는 것은 정신역동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정신역동을 이해하는 과정은 결국은 그 사람이 성장 과정 속에서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이관계를 잘 다루는 것은 곧 통찰, 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이해, 이 부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이를 빼놓고 지금 오늘 다루는 전이라는 이 주제를 빼놓고 내담자의 그 마음 깊이 그 깊은 측면을 다룰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전이를 반드시 다루어야만 내면 깊은 부분을 다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 전이를 넓은 의미에서와 좁은 의미에서 정의가 다르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넓은 의미는 결국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전이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옮겨갔다라는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들을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첫째는 편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는 무언가 호감을 가지고 또 어떤 것에는 무언가 불쾌감을 가지는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편견은 그 객관적인 지표로 그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에 먼저 치중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 자체가 전이적이다. 즉, 과거의 어떤 감정이 옮겨간 것이다. 몇 가지 단서들이 우리한테 편견을 주죠. 편안하게 생각되는 단서들이 오면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일어나고, 불쾌한 어떤 단서들이 오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한 편견이 바로 전이적인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첫사랑, 이 첫사랑은 강렬하게 오는 한눈에 반하는 사랑, 이러한 식으로 개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첫사랑은 쉽게 깨어진다라는 속설도 있는데, 그만큼 첫사랑은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객관적으로 알아가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하나의 인물상의 상대방을 어떤 의미에서는 쑤셔넣는 식의 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상을 갖게 되고요. 상대방의 모습을 부풀려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부풀림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자기 안에서 실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첫사랑의 감정도 전이적이다.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한 상대에게 집중적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는 나름대로의 전이 관계가 형성되고 일종의 상하 관계의 특성을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상이라는 관념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부모죠. 그리고 하라는 관념의 가장 근원적인 입장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엄마 아빠와 나와의 관계를 재현하는 일이 됩니다. 이 관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긍정적으로는 그런 상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의 여러 가지 이 독립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그저 짓누르거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 그것이 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는 그러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도 객관적인 지표 안에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더 그런 생각을 덧입히게 될 가능성이 많죠. 가령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상대가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를 많이 가질 수 있죠. 반면 부모의 상이 부정적으로 있었던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가 건실하고 또 나를 정말로 진정으로 위해주는 그런 상대다 할지라도 그 상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혹여 나를 압제하려는 것은 아닌가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서게 되죠. 그런 것들이 전이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주는 자, 받는 자의 관계는 목회자와의 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실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 부분은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어느 사람이 도와주는 역할에 위치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있고 그 관계에서 모종에 기대하는 바들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의존이 많았던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자에게 많이 의존하듯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의지를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죠. 하지만은 집안 환경상 독립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자에게 고마운 마음은 갖지만은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도움만 받고 오히려 멀찌감치해서 자기를 응원해 주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서는 목회자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시시콜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의 노릇을 해주고 응원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지 너무 세세하게 환경 하나하나를 간섭하는 목회자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넓은 의미의 전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여러 예들입니다. 치료에서도 당연히 전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 관계이고 두 번째는 전위적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현실적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전위적 관계에 대한 것이죠. 치료자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고 치료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현실적인 관계를 유발합니다. 반면 전위적 관계는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내담자와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 것은 이 치료 안에서 치료자의 현실적인 관계가 전위적 관계를 부추기는 겁니다. 내담자는 그것을 이제 현실적 관계라고 오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실제로 보고 내가 느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어떤 선입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치료자가 원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합리적인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료자가 좋은다든지 치료자가 늦게 온다든지 하는 것은 이 현실적 관계에서 치료자가 분명히 부족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치료자가 진지하게 듣는다든지 그리고 내담자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기억한다든지 이러면은 현실적으로도 치료자가 예민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단서들이 원래의 객관적인 긍정성과 부정성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면 그것은 전위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즉 내담자가 느낀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치료자의 태도가 한 10이다. 부정적인 것도 한 10이고 긍정적인 것도 한 10이다. 이 정도의 그 요소를 객관적으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보여줬는데 내담자는 그것을 50이나 100 정도로 아주 크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고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극도의 화를 내거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치료자는 매우 이상적이다 이렇게 취급한다면은 그것은 현실적인 단서를 부풀리는 전위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내담자는 그것을 현실에서 내가 이미 봤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합리화에 불과하지 실은 진짜 현실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위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단서는 현실 단서에서 제공되는 예들도 허다하게 많다. 다만 그 강도의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면도 주의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치료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치료 중에 어떠한 현상도 내담자 치료자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위가 그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보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치료자는 그것을 나와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내담자가 하는 여러 인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인 양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듣는데 저것이 나를 빗대어서 하는 말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것을 저것은 혹시 나를 무슨 입장으로 빗대어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그 내담자와 상담자, 치료자 간에 중요한 어떤 교류가 있었고 그것이 다음 시간에 나올 법한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안 하고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치료자는 그 딴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지난 시간에 그 중요하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꼈던 두 사람과의 교류가 묻어 있지는 않나, 투영되어 있지는 않나 이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치료자에 대한 그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그것은 현실적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인 현상에서 보면은 상대방에게 대놓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그 예의 바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어떤 면에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가 상당히 동료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안심이 되지 않으면은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자가 내담자의 이야기 중에서 치료자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여겨지면은 조금 더 치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동료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 되게 그러한 동료를 잘 하게 되면은 치료자가 매번 동료하지 않아도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스스로 충분히 직접적인 표현들을 잘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는 이 전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못하는 좀 반대의 극단성인데요. 늘 치료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못하고 오로지 치료자에 대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반대적인 전이를 또 우리가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즉 치료자를 향해서 표현하는 그 이야기에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묻어 있는지를 잘 봐줘야 되고, 그때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참고 도서에는 치료자를 과거에 어떤 인물로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5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주는 사람으로서, 강력한 권위자로서, 이상적인 본보기로서, 경쟁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러한 식으로 5개 정리를 했는데 치료자를 이러한 5개로 언급하는 예는 이 교과서, 이 참고도서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하고 있는 이 전이 관계에 대해서 치료자는 어떠한 사람으로 투영되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객관화하지는 않습니다. 객관화라는 표현이 좀 잘못되는데, 객관식처럼 1, 2, 3, 4, 5 중에 몇 번이다 이렇게 선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1, 2, 3, 4, 5의 나열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인물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과거의 인물이 투영되는지는 여러분이 너무 몇 가지의 패턴만 딱 외워서 그 중에 뭔가의 규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담자의 섬세한 과거 인물상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의 명칭은 우리가 초입에 이제 상담자로서 이제 처음 초심자로 상담을 하는데, 도대체 나를 어떤 인물로 생각할까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5가지로 아셔야지, 이 5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못 박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인 전이로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많은 책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전이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충동 2가지 중에 하나인 이 리비도가 투영되는 전입니다. 성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정적인 전이는 무엇이죠? 가장 근본적인 충동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성욕이 언급됐으니까 나머지 하나겠죠? 어그레션. 공격욕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 성욕은 조금 더 무난하게 대상관계적인 개념으로 용어를 조금 넓게 붙이면 삶의 욕구라고 붙일 수가 있고, 공격욕은 죽음의 욕구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리비도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어그레션, 이 공격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전이는 치료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것이죠. 따뜻한 애정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성적인 감정이든 동성적인 감정이든 연애의 느낌,
그리고 성관계 부분까지도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리켜서 긍정적인 환상의 전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적인 전이는 그에 반대되는 것이니까 치료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치료자에게 그 상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배반감을 느끼거나 치료자가 나를 충분히 위해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치료자를 해치고 싶어하고 치료자와 경쟁하여 이기고 싶어하고 치료자를 완전히 말살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공격력은 죽음의 욕구, 치료자를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그 근원적인 감정에서부터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 대한 감정도 이런 근원적인 이 충동적인 감정에서부터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감정적인 특성이 대표적으로 이제 다시 재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애정을 주는 자는 이 긍정적인 전이 특성이 많이 있겠죠? 이상적인 본보기는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도 긍정적인 전이가 많이 있겠죠? 부정적인 전이로 보자면은 강력한 권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이 부분이 될 테고, 경쟁자, 이런 부분도 부정적인 전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전이는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까? 이것은 저항의 부분과 실은 거의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자면 이 전이를 잘 들여다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창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이라는 감정이 드러나면은 오히려 내담자의 내면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전이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전이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전이 저항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전이 자체가 내담자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고 전이에 머물러서 전이에 만족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이는 그 자체에 몰두하는 수준이 아니고 전이가 일어나면 그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내담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측면만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자로서 이제 해야 될 역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전이를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사병 걸린 사람한테 평정심을 찾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합리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상대에 대한 감정이 쉽게 누그러지겠어요? 잘 안 되죠? 오히려 그 감정이 그 사람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어떻게 쉽게 못하는 것이 상사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한 상사병이 이 긍정적인 전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잘 들여다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전이가 너무 크면은 그 전이에 오히려 압도된다. 오히려 그것들을 다룰 수도 없고 심지어 그것들을 잘 쳐다봐서 내 내면이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는 도구도 못 된다. 자료도 못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과연 가질까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감정 자체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올 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이 생각하게 만들고 관여하게 만드는 전이 현상은 그 정도의 수준, 이 사람이 다룰 만한 수준이 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료자가 상담 속에서 이 전이를 느끼고 다룰 수 있다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상담을 깊이 있게 다룬다라는 느낌을 가장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본격적으로 이제 입문하시게 되면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이 전이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상담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단계에 이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이라는 감정을 표면적으로는
모든 감정이 전이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도 치료자 자신을 치료자의 객관적인 지표로 이해하지 않고 덧입혀서 이해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는 오자마자 치료자를 의지하고 치료자가 좋은 치료자인 양 표현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잘해준 것도 없고 치료자로서 아직도 많이 결함이 많은데 왜 이렇게 나를 죽여 세우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긍정적인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내담자는 와가지고 처음부터 괜히 치료자를 기분 나쁘게 하고 당신 상담 공부 많이 했냐, 나를 과연 상담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자꾸 들면은 치료자로서 그 상대를 계속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겠죠.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어떻게 상담을 하겠나 이렇게 마음을 들면서 상대방을 보기를 오히려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첫 시간부터 이렇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이적인 감정을 첫 시간부터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전이를 다룬다는 것은 그렇게 일시적이거나 패턴적인 주제가 아니고요. 상담 과정을 깊이 있게 계속함을 통하여서 쉽게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드러나는 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료자를 충분히 신뢰하고 자기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감정들이 안전하다는 부분 때문에 드러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본격적인 전이입니다. 그리고 전이가 한번 일어나면은 그 전이가 금방 사그러들거나 이렇게 변형되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 동안도 그 전이에 대한 주제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측면으로 다룰 수 있게 되죠. 내담자가 처음에 치료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중반기 정도 갔을 때 치료자를 사랑하게 되는 감정으로 빠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본격적인 긍정적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치료자는 그 부분들을 계속 주목하고 내담자가 어떤 식으로 치료자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갑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상담의 깊이 있는 단계에 이제 맛을 들이는 시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담자는 충분히 관계가 형성된 후에 비로소 치료자에 대한 의심과 또 강한 분노들을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치료자는 그렇게 하면 당황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내담자가 남들한테는 쉽게 드러나지 못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나한테 드러냈으니 이것은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분노감을 숨기고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쉽게 분노를 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 관계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또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치료자가 당혹해하지 않고 내담자가 나를 그만큼 편안하게 여기는구나, 이 신뢰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인정이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 저런 부정적인 감정도 나한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감정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잘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전이를 표현하다 보면은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막상 치료자가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거나 또 치료자를 오해하거나 이러면서 그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전이는 실은 계속 표현하고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할수록 모순에 빠집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내가 실은 치료자의 무엇 때문에 실망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치료자의 상황에 대해서 실은 내가 오해를 했구나, 잘못 본 건데 나는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처음에 내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한 감정에 훨씬 더 치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이 비현실성을 스스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치료자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입히고 있을까? 예, 객관적인 감정에서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색깔을 이렇게 입히고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의를 다루는 측면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보듯이 재고하고 검토할 만한 분량의 전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감정에 압도되어서 다룰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감정이 이렇게 막 축혀 올라오는데 잠깐만요. 지금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런 표현에 내담자가 글쎄요, 내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뭔가 감정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로 감정이 어느 정도 적당한 분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감정이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과도하게 감정이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전의를 다소 낮춰야 되겠죠. 근데 3번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 낮추는 것이 절대로 조작은 아닙니다. 4번의 전의 조작은 금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치료자가 의도적으로 전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전의를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했다든지 또는 부정적인 전의를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의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고의로 선행을 너무 많이 이렇게 포장해서 긍정적인 전의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될 실수들이나 잘못을 통해서 내담자로 화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조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예. 물론 그 조작을 통해서 치료에 임하는 상당 기법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상당히 잘 세련되게 훈련되는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될 부분인데 대개 그런 조작은 그 상담을 너무 길게 유지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그 굳이 동원하지 않아도 될 무리한 그런 기법을 시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치료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전의 조작은 안 나오는 것이 맞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당 기간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안전하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내가 그 억지로 유발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감정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억지로 그 감정을 조작하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감정을 좀 조절해 주시죠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정도로 전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절은 무엇을 하느냐? 이 지금 적혀 있는 몇 가지로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다룰 수 있는 분량의 전의만 다루기 위해서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적 조건, 시간, 장소를 잘 엄수하게 하는데 이것이 감정을 너무 축혀 세우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담에 임할 때 이런 시간, 장소 등의 외적 조건을 이미 공부를 했었죠. 이 조건을 잘 맞추도록 훈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의를 너무 부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말했던 그 상담 세팅이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보다 훨씬 안정적인 감정의 동요가 있더라도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틀이 됩니다. 둘째, 그 감정이 올라올 때 해석을 하면은 그 감정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감정의 거품이 빠집니다. 누가 이 긍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이 긍정적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또 왜 생겼을 거라고 예상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면은 그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 분노가 실은 어느 사람에게로 향했던 근원적인 감정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떠한 그 사소한 단서가 지금 당신의 감정을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은 감정이 좀 수그러듭니다.
우리가 그 생각으로 부풀리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부풀리는 것은 이 감정적인 이 동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과 설명은 인지적, 논리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일종의 그 불과 같이 일어나는 감정에다가 이렇게 물을 조금씩 끼얹는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은 불을 꺼버리는 식이 되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조금씩 뿌리면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감정을 좀 낮추거든요. 우리가 이 전의를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전의를 잘 들여다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정도, 자기가 다시 객관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감정을 낮추는 것이지 감정을 억지로 막 빼버리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자의 일관성은 이 전의를 조절하는 이 외적 조건에 비슷하게 치료자가 너무 이렇게 흥분했다가 너무 가라앉다가 하는 것들을 줄여주는 태도가 됩니다. 치료자가 어떠한 감정이 내담자 안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나도 차분하게 늘 그때와 같이 늘 언제나처럼 비슷한 그 감정적인 태도, 말투 이러한 방식들을 유지하면은 내담자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시간 안에서 차분하게 임할 수 있는 태도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자의 일관성이 그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흥분했지만은 이 주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내일이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가 당장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또 비슷한 상황들이 다시 벌어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은 나는 합리적이라고 처음에는 화를 냈는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나한테도 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이 시간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담자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치료자한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적인 상담, 역동적인 상담이 다른 상담에 비해서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내용과 과정에 대한 얘기는 이 저항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으니까 내담자의 말의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 관계, 그 과정, 특히 전위적인 부분들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의 내용에 치중하다 보면은 그 전위적인 요소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관련된 것인지는 내용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표정, 또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와 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는 단서들을 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애써 외면하지 않는 한 잘 발견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치료자가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그저 그냥 내용에만 귀 기울인다면은 당연히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야기를 할 때 내용 외에도 이 사람의 말투, 표정, 그리고 말의 침묵, 그리고 불안해하는 어떤 태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 관찰하여서 그 말하는 내용 이면의 것 그리고 말하는 것과 함께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담자의 의중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의의 그 방향이 반대되는 것, 즉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갖는 감정을 역전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역전이는 영어로 counter transference라고 씁니다. 여기서 counter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 반대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transference라는 이 전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역전이는 전이의 반대가 아니라 방향의 반대일 뿐이다. 그런데 이 역전이는 치료자가 갖는 감정이니까 치료자가 자기 자신을 내담자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이 치료자의 전위적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흔히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나타나는 치료자의 자기인식 결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전이적인 감정, 즉 역전이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 이 불안에 대한 주제가 내담자에게서나 치료자에게서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주제죠. 근데 치료자가 어떤 착각을 하기 쉬우냐면은 나는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불안을 극복했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나는 문제 해결을 했다라는 건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자는 자기가 무엇을 해결을 잘 못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할수록 훨씬 더 실수를 덜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잘 인정하는 치료자가 더 좋은 치료자지, 자기가 훌륭한 치료자다, 실수 없는 치료자고 문제에 대해서 다 극복할 수 있는 치료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자가 크게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그 감정 속에서 치료자 자신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완벽주의, 또 하나는 자기애. 이 두 가지 특성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실은 이 완벽주의와 자기애는 완전히 대별되는 어떤 표현은 아니에요. 그림으로 굳이 그리자면은 완벽주의가 하나의 이렇게 원을 차지한다면은 아마 자기애는 이렇게 또 상당히 겹치는 부분으로 자기의 영역을 나타낼 겁니다.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이것이 꼭 완벽주의다, 자기애다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개념의 그 양쪽 측면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볼 때 이 완벽주의적인 개념과 자기애적인 개념을 좀 나눠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기애는 상하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여되어 있어요. 실은 이 완벽주의에도 상하관계 요소들이 다분히 담겨있긴 한데요. 특히 자기애적인 요소, 권위주의적인 요소와 우월감적인 이런 요소들이 나는 높이 있고 상에 있고 상대방은 하에 있다라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흔히 여기 있는 이 구원자 환상 이런 것들은 그 상대방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자기는 구원자라는 상호관계라는 측면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주의 영역 쪽으로는 자기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가지 영역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자 현상이나 전지전능감 이런 감정을 왜 완벽주의 쪽에 넣었느냐? 이것은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윗사람으로 밑에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자기애적인 측면인데 그것을 완벽하게 도와줘야 된다. 절대로 실수를 허용하지 않고 모두 다 도와줘야 된다.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완벽주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지전능감이나 구원자 환상 이런 요소들이 상하관계보다는 100% 해내야 된다는 특성의 요소들을 더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영역에 넣었습니다. 불안을 극복했다는 착각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완벽주의적인 특성들을 상당히 담고 있죠.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그 착각에 빠지는 요소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기애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그 내담자와 내가 그 동일한 레벨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거의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잘 포장이 돼서 선행을 베푸는 측면에서 남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일도 있어요. 그것이 대개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또 희생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그 마음속에 자기애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은근히 있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니까 실은 상관이 없죠. 그것은 오히려 건강하다고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자기애가 은근히 내가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될 밑에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자기는 꼭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면에 있어서는
완고함을 갖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권위주의와 우월감은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우월하고 권위주의적인 그 높은 사람 심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만도 힘든데, 더 문제는 그러한 자기의 감정을 그 내담자가 건드리는 때 나타나는 분노, 그리고 그것을 내담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태도인데, 치료자가 자기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내담자를 좌지우지하거나 내담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제약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입니다. 치료자는 누가 아무리 평등하다고 얘기한들 상당히 그 상하의 위치, 상하관계에서 보면 상하의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에게 교묘하게 복수하거나 교묘하게 상대방의 권위를 침해하는 경우,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을 해도 상대방을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특히 이런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은 상대방한테 나쁘게 되돌려 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지 않으면은 모두 치료 관계가 아니라 치료를 빙자해서 자기 감정, 실은 타인에게 해당되는 분노 감정인데 그거를 내담자한테 쏟아서 내담자한테 화풀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에도 왜 내가 상담을 할까?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을 세우려는 태도가 아주 이런 우월감과 권위주의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내 자기애를 만족하려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있으면은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아니다, 나는 그런 불안들은 없다, 극복했다 이렇게 또 포장해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잘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나아가려는 태도,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이에 대한 성경 묵상을 고민해 보다가 야곱의 부분을 같이 묵상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베델, 브니엘, 엘베델, 이것은 그 장소와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 지역이 기존에 원래 이름이 있지만은 그 이름을 그 야곱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붙였죠. 베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분이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이러한 그 명칭들이 그 장소 그리고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 지명과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들을 갖고 있는데, 감정이 어떻게 전위적으로 전달되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감정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투영했는지, 또 이게 그 연대기적인 차이가 있죠. 처음에 베델 장수가 있고, 지금 창세기 28장이고 32장 뒤로 가서 브니엘이라는 장수가 있고 35장에서 엘베델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동하는지, 베델이 있고 브니엘이 있고 엘베델이 있는 거 보니까 다시 베델이라는 장소에 뭔가 되돌아갔나 보죠. 힌트죠, 일종의 제가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여정과 함께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베델은 그야말로 초창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니까 초창기 하나님에 대한 전위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그 감정은 그 막연한 전위적인 특성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인 감정으로 옮겨가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위적인 요소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구조들의 변동을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발견 숙제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강렬한 전이 감정을 보였던 예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어떤 이는 이 긍정적인 감정이 유독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테고, 어떤 이는 부정적인 이 전이 감정이 유독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적어보고, 실은 그 안에서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내 스스로 유발시킨 감정의 요소들을 한번 잘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 참 창피하기도 합니다. 실은 상대방을 자기 감정을 투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셈이지,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그 감정을 유발한 부분은 너무나도 적은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좀 창피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또 그 감정이 결국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전이 감정을 통해서 그 상당하게 자기의 인간관이나 그 개념이 변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관을 변화시킨 거지, 남이 자신의 인생관을 변화시키지 않은 꼴이 되잖아요. 전이라고 한다면은 현실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전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 관계 또한 우리 전이적인 관계 이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힘이죠. 치료자가 지금 전이적인 관계를 이해시키고 발견하게 해주는 것은 치료자의 또 다른 현실적인 관계입니다. 이 새로운 현실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이를 직시하고 전이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전이 관계 이상으로 현실적인 관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이 모든 삶의 부분들을 현실 관계로만 오해한 나머지 이 전이적인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다루지 못했던 일들이 많아서, 특히 이 상담 영역에서는 전이적인 부분을 먼저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관계를 다 전이로만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름대로 자기의 그 틀 안에서 자기가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전이적인 관계를 잘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 관계에서 새로운 치료적인 힘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전이를 꼭 여러분들이 상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